이년아, 다리가 부러졌으면 팔로 붙이면 될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목발을 낚아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흘, 저는 강제 퇴원까지 당해 시가 부엌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눈물이 프라이팬 위로 뚝뚝 떨어지던 그때 사촌 시누이가 이 참혹한 광경을 몰래 촬영해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를 돌려 돌아온 남편의 눈빛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시어머니 통장에 꽂히던 돈이 뚝 끊겼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양쪽 다리에 감긴 두꺼운 깁스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죠. 프라이팬에서 튀어오르는 기름방울이 팔뚝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밀가루 반죽을 뒤집었습니다. 아이고, 저 썩을 놈의 꾀병. 야, 이년아, 얼른 손 안 놀려? 내깐년 다리 몽둥이 좀 부러진 게 대수냐? 남의 집 참한 며느리들은 애 낳기 직전에도 펄펄 날아다니면서 제사상 떡 부러지게 차린다더라. 어딜 시애미 앞에서 아픈 척 쇼를 해, 쇼를. 시어머니 오순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겨우 짚고 서 있던 목발이 현관 밖 쓰레기통 옆에 나뒹굴고 있었죠. 오순자가 발끝으로 목발을 걷어차 던진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 흑흑, 저 정말 뼈가 부러졌어요. 걷지도 못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귀 따가워. 돌팔이 의사놈이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는 여편니가 다리 좀 삐끗한 게 벼슬이냐? 이년아, 넌 기어서라도 우리 집안 제사 모셔야 돼. 잔말 말고 전이나 붙여. 오순자가 제 등을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힘없이 앞으로 꼬꾸라진 제 이마가 프라이팬 손잡이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재수없게 찔찔 짜고 지랄이야. 귀신 오시는 시아버님 제삿날에 어디서 청승을 떨어 청승을 확 쫓아내버릴라니까. 오순자가 팔짱을 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기름 냄새에 자욱한 부엌 바닥에 엎어져 흐느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저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수, 올해 35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서 캔들과 천연 비누를 만드는 공방을 꾸리고 있죠.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반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였죠. 28배 작은 공방을 열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향초 하나에도 정성을 쏟으며 하루하루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남편 강도연을 처음 만난 건 공방을 연 지 2년째 되던 봄이었죠.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우산도 없이 원데이 클래스 문을 두드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축하게 젖은 채로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요. 아유, 참, 사실 아직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하. 저는 그 서툰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라던 도연은 손이 유난히 크고 따뜻했습니다. 캔들 심지를 자르다
손가락을 벤 도연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기 지수 씨, 제가 다음 주에도 여기 또 와도 될까요? 지수 씨 보러 오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야근이 늦게 끝나도 꼭 공방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자기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죠.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방문을 열고 들어선 오순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숟가락도 들기 전에 오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양초 쪼가리나 조물락거린다고? 그깟 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잘 들어라. 행여나 피같이 돈 잘 버는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도연의 손을 꼭 잡았죠.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순자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앤지 몰라도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쥐 죽은 듯이 시엠이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하늘 같은 시집 어른한테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게 며느리 도리야.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눈빛 속에 숨어있던 서늘한 무언가를 말이죠. 제사상 위에 오를 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냉장고 앞까지 갔습니다. 깁스에 눌린 종아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발끝까지 번져왔죠. 냉장고 문을 열고 계란판을 꺼내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계란새 알이 바닥에 떨어져 노른자를 흘렸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 저 화상, 비싼 계란을 다 깨먹네.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멍청한 년. 오순자가 문지방을 넘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는 파리채가 들려 있었죠. 파리채가 제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흑흑. 엄살 부리지 마, 이년아. 고작 이거 맞고 아프다고 난리야? 시애미가 때리면 맞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오순자가 파리채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시누이 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우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저 언니는 밥도 안 차리고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진짜 느려 터져가지고 속 터져. 미영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저를 힐끗 보더니 콧등을 찡그렸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비싼 계란을 바닥에 떡하니 버려. 언니 그 쥐꼬리만 한 돈 버는 거에서 계란값 다 뺄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도연에게 전화 한 통만 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휴대전화는 오순자가 안방 서랍에 넣고 잠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5분만요. 5분만 벽에 기대서 쉴게요. 깁스한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감각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미쳤냐? 지금 친척 어른들 몰려올 시간인데 어딜 주저앉아 쉴 궁리야. 당장 기어가서 전 부쳐.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란 말이야. 오순자가 제 등짝을 발로 툭 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기어갔죠.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등에 붉은 물집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3년 전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낙엽이 지던 날이었죠. 도연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만 믿어. 내 목숨 걸고 평생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 지켜줄게. 사랑해, 지수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이지 온 마음을 다해 믿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프라이팬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기름과 만나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숨이 넘어가서 그래요. 찬물 한 모금만 제발 마시게 해주세요. 물? 웃기고 있네. 뱃속에 물 들어가면 일 못해. 밤새 제사 다 끝내고 제사상 치우고 나서 마셔. 어디서 요령을 피워. 오순자가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앞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멀리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 손님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반죽을 뒤집었습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 자국이 부엌 타일 위에 얼룩을 만들어갔습니다. 챕터 2 골마가는 일상과 추락. 신혼집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매다 말고 수화기를 들었죠. 아침 8시 반, 도연이 출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침은 뭐 해 먹였냐? 우리 도연이는 아침에 꼭 국이 있어야 되는데. 오순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쨍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북엇국 끓여드렸어요, 어머니. 북엇국은 무슨...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소고기 묵국이라야 한 그릇 뚝딱 비웠어.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냐? 수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고기 묵국은 어제 저녁상에 올린 국이었죠. 매일 같은 국을 끓일 수는 없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공방 나가냐? 네, 어머니. 오후 2시에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서요. 양초 몇 개 팔아 얼마나 남긴다고. 이번 달에 얼마 벌었냐? 저는 도마 위에 놓인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공방 매출을 오순자에게 알려드린 것이 지난달의 실수였죠. 그날 이후로 오순자는 매달 말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정산전이라 정확히는. 이 며느리 봐라. 시어미가 물으면 냉큼 대답할 것이지 뭘 그렇게 뜸을 들여. 공방 작업대 위에 향초 심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심지를 하나씩 곱게 폈지만 자꾸 삐뚤어졌죠.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 캔들 향이 좀 이상한데요. 원데이 클래스에 온 손님이 완성된 캔들을 코에 대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캔들을 받아들었죠. 라벤더 향을 넣어야 할 자리에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환불도 물론 해드리고요. 손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공방 문을 나섰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흔들렸죠. 저는 작업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오순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너희 친정어머니는 딸을 어떻게 키운 거냐? 시집 보내면 시집 법도부터 가르쳐야 할 것 아니냐? 수화기 너머에서 오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어제 저녁 김치 담그는 법을 여쭤봤다가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이어진 모양이었죠. 어머니, 친정 얘기는 좀. 뭐? 이제 시험이 말대꾸도 하냐? 내 친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아. 없이 살던 집에서 딸 하나 시집 잘 보냈다고 좋아라 했겠지.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작업대 위에 노랗게 내려앉았죠. 그 햇살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밝았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셔서 이만 끊을게요. 이 며느리가 어디서 시험이 말을 끊어. 너 오늘 저녁에 시가에 좀 와라. 김장 준비 얘기 좀 하자.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꾸벅 졸다가 눈을 떴죠. 도연의 얼굴에 피로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직 안 잤어. 기다렸지. 저녁은 회사에서 시켜 먹었어.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어깨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네가 더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도연이 저를 돌아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는 얼른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죠. 공방에서 재료 정리 좀 하느라. 별거 아니야. 어머니 오늘 또 전화하셨어. 도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죠. 도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끝날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되뇌었죠. 아니, 별 말씀 없으셨어? 김장 얘기 잠깐 하셨어. 정말이지. 어머니가 너 힘들게 하면 나한테 꼭 말해. 응, 걱정 마. 도연이 제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에 매달렸죠.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방 문을 잠그고 대형마트로 향했죠. 오순자가 아침부터 6차례나 전화를 걸어 장볼 품목을 불러댔습니다. 이 며느리야, 사과는 꼭 부사로 사라. 배는 신고배로 사고 밤은 햇밤이라야 한다. 네, 어머니. 조기는 굴비 말고 참조기로. 알아들었냐? 카트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영수증을 확인했죠. 47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방 이달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든 채 지하철역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사흘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몸이 자꾸 휘청였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섰을 때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으려 팔을 뻗었지만 장바구니 무게에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과가 계단을 따라 굴러내렸고 조기가 든 봉지가 터져 얼음이 쏟아졌죠. 아저씨, 여기 사람이.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 엎어진 채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발끝부터 무릎까지 짜릿한 통증이 번져왔습니다.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도 꼼짝하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낯선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하철역 형광등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았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오순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흩어진 사과들 위로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챕터 3 벼랑 끝에서 만난 조력자. 병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눈을 떴죠. 양쪽 다리에 감긴 하얀 깁스가 이불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저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머리맡 협탁 위에 도연의 쪽지가 놓여 있었죠. 사흘간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제 응급실로 뛰어와 밤새 제 손을 잡고 있던 도연은 결국 새벽 비행기를 놓칠 수 없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회사에도 병간했으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 떠나기 전 도연이 몇 번이고 되뇌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죠.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며느리 봐라. 시아버님 제사가 코앞인데 여기서 팔자 좋게 누워있냐? 오순자가 침대 옆에 우뚝 섰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 우리 도연이 없는 사이에 이런 꼴로 자빠져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오순자가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리에 훅 끼쳤죠.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저 다리가 2개 다 부러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2달. 그동안 제사상은 누가 차리냐? 김장은 누가 담그고.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순자가 링거줄을 뽑아내려 하는 순간이었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아직 퇴원 못하세요. 뭘 못해? 내가 이해 시험이다. 내 며느리 내가 데려간다는데 뭐가 문제냐? 오순자가 간호사를 밀치고 링거줄을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바늘이 빠진 자리에서 붉은 피가 방울져 흘렀죠.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도연 씨한테 전화 한 통만. 도연이 지금 비행기 아니다. 연락도 안 된다. 잔말 말고 옷 입어라. 오순자가 검은 비닐봉지에서 낡은 몸빼 바지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의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오순자는 그 사이 제 팔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깨 동무하면 걸을 수 있다. 엄살 부리지 마라. 병실 복도에서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오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로비를 빠져나가는 동안 원무과 직원이 저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오순자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실려가는 동안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도로의 진동이 다리뼈를 흔들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죠. 오순자는 옆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라디오 볼륨만 높였습니다. 시가 현관에 도착하자 오순자는 저를 거실 한복판에 앉혔습니다. 목발은 어디에도 없었죠. 목발은 병원에 두고 왔다. 그런 거 짚고 있으면 팔자만 사나워진다. 어머니,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기어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2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끌었습니다. 장판이 차갑게 배를 눌러왔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오순자가 마뜩 자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 저 왔어요. 언니. 문 앞에 선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사촌 여동생 강혜린이었죠. 결혼식 이후로 2번 얼굴을 본 사이였습니다. 고모, 언니 왜 이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린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죠. 저는 예린의 팔을 붙잡고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예린아, 언니 지금 좀 힘들어. 고모, 언니 다리가 왜 이래요?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순자가 예린의 어깨를 획 잡아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냐? 너희 집안일이나 잘해라. 고모,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사람 목숨일이잖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순자가 예린을 현관 쪽으로 밀치며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이렇게 못했다. 시아주버님도 내가 소나기에 넣고 흔들었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순자가 이번에는 저를 향해 돌아섰죠. 너는 뭐하고 있냐? 부엌으로 기어가서 전 부칠 준비나 해라. 예린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밀가루를 풀고 있었죠. 프라이팬에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올랐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 반죽이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벽에 등을 붙이고 있는 모양이었죠. 오빠, 지금 당장 들어와야 돼. 언니 지금 다리 2개 다 깁스한 채로 바닥 기어다녀. 고모가 진짜 미친 사람 같아. 수화기 너머 도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흐느끼며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사진 보냈어. 영상도 보낼게.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언니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래. 부엌 문지방을 넘어 오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른 반죽을 뒤집는 신용을 했죠. 예린이 어디 갔냐? 화장실 가셨어요, 어머니. 이 며느리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굼떠? 손이 아주 곰발바닥이네. 오순자가 국자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도연이 힘들까봐, 우리 결혼 생활이 흔들릴까봐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삼켜온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연을 위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도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예린이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예린이 부엌 문 앞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예린을 향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라이팬 위 기름이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팬에 부었죠. 전이 노랗게 익어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도연이 저를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챕터 4 남편의 각성과 새로운 맹세. 시가 거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엎드린 채 마지막 전을 뒤집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젓가락조차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자는 안방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아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도연의 목소리가 집 안 전체를 뒤흔들었죠. 지수야, 지수 어디 있어? 저는 손에 든 뒤집개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뒤집개가 요란한 소리를 냈죠. 캐리어를 끌지도 않은 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도연이 부엌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지수야. 도연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저를 두 팔로 감싸 안았죠. 땀에 젖은 도연의 셔츠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연아, 왔어. 정말 왔어.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도연이 제 이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도연의 등에 손을 얹었죠.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도연아, 너 언제 왔냐? 출장 갔다더니. 오순자가 슬리퍼를 끌며 다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난 얼굴이었죠.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죠. 도연의 눈이 오순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도연의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운 눈이었죠. 어머니, 왔으면 얼른 손 씻고 상 차리는 거 좀 봐라. 이 며느리가 어찌나 굶든지. 어머니, 지수 다리가 2개 다 부러졌어요. 부러지긴. 살짝 삐끗한 걸 가지고 유난이지.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를 부엌벽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앉히더니 부엌 구석에 나뒹구는 목발을 집어들었죠. 목발을 안방벽에 던져 세워두고 프라이팬 옆전 바구니를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갓 부친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연아, 뭐 하는 짓이냐? 이 아까운 걸. 어머니, 지수가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하녀예요. 오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오순자에게 들이밀었죠. 예린이 보낸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저를 발로 툭 밀어내는 오순자의 모습, 목발을 던지는 장면, 파리채로 저를 내려치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어머니가 하신 일이잖아요. 부정하실 겁니까? 오순자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텔레비전 옆 화분에 등이 부딪혔죠. 도연이 다시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지수야, 병원 가자. 내가 안고 갈게. 응, 도연아. 도연이 저를 2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제 얼굴을 도연의 목에 파묻자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죠. 저는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쏟아냈습니다. 도연이 저를 안은 채 현관을 나서려는데 오순자가 뒤에서 매달렸습니다. 도연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졌죠. 도연아, 이 어미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한 걸 어미가 훈육 좀 한 것뿐인데. 훈육이요.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저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도연이 오순자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후로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제 가족은 여기 이 사람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제 아내고 제 가족이에요. 오순자가 도연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눈을 부라렸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어미 등쳐먹은 며느리 편을 들어. 등쳐먹은 사람이 누군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도연이 오순자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도연의 등 뒤에서 오순자의 악에 바친 고함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연의 어깨 너머로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 눈물을 훔치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저를 꼭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요. 도연의 어깨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연의 뒤통수를 쓰다듬었죠. 도연아, 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다리가 이 지경인데. 네가 와줬잖아. 그거면 됐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예린이 미리 잡아둔 택시가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운전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는 도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병실에 다시 눕혀진 저는 새 링거를 맞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침에 뽑혔던 자리 옆에 새로 바늘을 꽂아주었죠. 도연은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를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제 손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지수야.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이 지경 될 때까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도연의 어깨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큰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도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한 거잖아. 네가 힘들까봐, 우리 사이가 흔들릴까봐 무서워서 못했어. 바보야. 너 잃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 도연이 제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손등을 적셨죠. 저는 도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죠. 지수야, 내 말 잘 들어. 응. 내일 아침부터 어머니한테 들어가던 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을 거야.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전세 계약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거 해지할 거야.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오늘자로 끝이야. 카드도 다 정지시키고 통신비 결제 계좌도 다 내릴 거야. 도연아, 그렇게까지 하면 어머니가. 지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한 집 받잖아. 3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이거 하나도 안 세다고 생각해. 도연이 제 뺨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이제 내 앞에 아무도 못 서게 할 거야. 어머니든 누구든. 저는 도연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병실 벽에 노랗게 번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목구멍 아래로 삼켜온 무언가가 이제야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도연의 손등에 입술을 살짝 대었습니다. 응, 이번엔 내 말 다 들을게. 도연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병실 안에 오래된 침묵이 찾아왔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챕터 5 경제적 응징과 찾아온 평화. 병원 로비 소파에 앉은 도연이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옆을 지켰죠. 퇴원 수속을 마친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저 강도연입니다. 어머니 아파트 전세 계약, 오늘자로 해지 절차 밟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부동산 사장이 뭐라 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스치지 않았죠. 네, 계약자가 저니까요. 보증금은 제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직접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이 이번에는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매달 오순자에게 자동이체로 나가던 200만 원의 생활비 항목이 화면에 떠올랐죠. 도연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뜨자 지문을 대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3년간 이어져 온 자동이체가 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상담원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순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2장 그리고 오순자가 쓰던 결제 계좌까지 전부 정지 요청을 넣었죠. 저는 그 옆에서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해. 도연이 저를 돌아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여러 번 삐빅거리다 멈췄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아, 문 열어라. 이 어미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몸이 굳었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소파 위에 얹혀 있었죠. 도연이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지수야, 여기 가만 있어. 내가 나갈게. 도연아, 조심해. 도연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순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었죠. 초췌한 얼굴에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하는 짓이냐, 이 자식아.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 카드도 안 되고 통장에 돈도 안 들어와. 이 어미 죽으라는 거냐? 도연이 인터폰 수화기를 든 채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돈은 없습니다. 뭐라고? 도연아, 이 어미를 어쩌자고. 문 좀 열어봐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머니, 지수 지금 여기 있어요. 다리 깁스 풀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 못 만나요. 그 며느리가 뭐길래. 너 그 여자한테 홀렸냐? 인터폰 너머에서 오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인터폰을 그대로 내려놓았죠. 문 밖에서 오순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도연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무서웠지. 조금. 근데 네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1시간쯤 지나서야 문밖이 잠잠해졌습니다. 경비실에서 올라와 오순자를 데리고 내려간 모양이었죠. 도연이 그날 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방문객 출입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오순자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두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깁스를 푼 날 저는 목발 없이 첫걸음을 뗐죠. 도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천천히. 한 발씩만. 응. 한 발, 2발. 휘청거리면서도 저는 도연의 품까지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저를 꽉 끌어안았죠.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는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웃었습니다. 울음이 아닌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공방 문을 다시 연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그동안 도연이 몰래 손님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예약을 조정해준 덕분에 공방은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작업대에 앉아 심지에 왁스를 붓는데 손이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향이 어긋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에게서 전화가 왔죠. 언니, 언니가 만든 유자향 캔들 있잖아. 그거 내가 사진 좀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지금 완전 난리야. 난리라니 뭐가. 주문 문의 봐봐. 언니 메일함 지금 폭발했을걸. 메일함을 열어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 담당자에게서 온 제안 메일도 3건이나 있었죠. 그중 한 곳은 서울 중심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이었습니다. 퇴근한 도연에게 소식을 전하자 도연이 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지수 손재주는 세상이 알아본다니까. 도연아, 다리 아직 완전히 다 안 나았어. 그만 내려줘. 싫어.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저는 도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커튼을 살며시 밀어냈죠.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6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도연이 문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도연아, 잠깐만. 저는 손에 든 것을 감춘 채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도연의 손바닥 위에 흰색 막대를 올려두었습니다. 막대 위에 붉은 줄 2개가 선명했죠. 이게 뭐야? 2줄이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음이 번졌죠. 도연이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평소처럼 꽉 안는 게 아니라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지수야, 진짜야. 진짜 우리한테. 응, 산부인과 다녀왔어. 이제 8주래. 도연이 무릎을 꿇고 제 배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뒤통수를 쓰다듬었죠. 도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울음이 아닌 웃음을 참는 떨림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아기인데.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로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죠. 저는 도연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회사에서 팀장 승진 통보를 받아왔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했죠. 저는 도연의 어깨에 매달린 회사 사원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돼. 우리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거실벽에 걸린 초음파 사진 옆에 도연의 승진 발령장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벽을 오래 바라봤죠. 지난 3년간의 어둠이 마치 남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자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 저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가. 챕터 6 돌아온 악몽. 빼앗긴 안식처. 임신 10주에 접어든 12월 초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리던 아침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지수야, 오늘 눈 온다니까 공방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 공방 문 열기로 손님이랑 약속했어. 오전에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내가 회사 끝나고 공방으로 데리러 갈게. 절대 혼자 지하철 타지 마. 도연이 제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대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창문 앞에 섰죠. 아파트 화단에 하얗게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폰 화면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비실 CCTV 화면 속에 오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 패딩을 걸치고 손에 무거워 보이는 검은 봉지를 든 채로였죠. 오순자가 경비원의 제지를 피해 아파트 복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방문객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 공동현관은 막혔지만 뒷문으로 따라 들어온 모양이었죠. 현관문 밖에서 오순자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강도연, 이 불효자식아, 어미가 이 꼴이 되도록 놔둘 거냐? 주먹으로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파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죠.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여자야, 문 열어라. 네가 내 아들 홀려서 이 어미 길바닥에 내앉힌 거 안다.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 동네 사람들아, 다들 좀 보소.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늙은이가 찜질방 신세라오. 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도연이 받았죠. 도연아, 어머니가. 지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앞이야. 소리를 지르고 계셔. 지수야, 방문 잠그고 안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지금 경찰 부르고 바로 갈게. 절대 문 열지 마. 저는 안방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죠. 안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앉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오순자의 고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몹쓸 여자야. 뱃속에 애가 들었다고.
그런 어미 밑에서 나올 애가 잘 되겠냐. 그 애도 저주받을 거다.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아기에게 저 소리가 들릴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2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뛰쳐나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선 것도 그 무렵이었죠. 경찰 2명이 오순자의 양쪽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데려가는 동안 오순자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아, 이 어미를 이렇게 끌고 가면 넘벌 받는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곧장 달려와 안방 문을 두드렸죠. 지수야, 나야. 문 열어. 문을 열자 도연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도연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도연아, 아기한테 저주를 퍼부었어. 지수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면 안 돼. 아기 아무 일 없어. 도연이 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그날 저녁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태아는 이상이 없지만 산모의 스트레스가 심하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도연이 저를 침실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수야, 내일부터 공방 잠깐만 쉬자. 아기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응, 며칠만 쉴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저희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공방 담당 직원 서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지혜는 2개월 전부터 저를 돕던 28배 성실한 아가씨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공방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자꾸.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쨍쨍하게 울렸습니다. 이 집 사장년이 시험이 등쳐먹은 년이요. 여기서 물건 사면 다들 벌 받는다오. 지혜씨, 문 잠그고 안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사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경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잡았죠. 도연에게는 도착해서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배가 자꾸 당겨왔습니다. 공방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순자가 돗자리를 펴놓고 그 위에 누워 있었죠. 공방 유리문에는 굵은 소금이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유리문 안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지나가던 손님 2명이 멀찍이 서 이 광경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제가 다가서자 오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잡아챘죠. 2년, 네가 내 아들 홀린 그년이지. 뱃속에 든 그거 낳지도 마라. 낳아봐야 나 같은 어미한테 저주받을 애다. 어머니, 놓으세요. 저 지금 임신 초기예요. 임신 초기든 뭐든 상관없다. 넌 이 어미를 죽인 년이야. 오순자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휘청거리며 공방 유리문에 부딪혔죠. 아랫배가 찌르르 저려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기가. 뭐가 아기냐? 저주받은 씨앗이지. 지혜가 유리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가려 했죠. 오순자가 지혜의 머리채까지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이 오순자를 데려간 뒤 저는 공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랫배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지혜가 다급하게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확인한 속옷 위에 붉은 얼룩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눕혀진 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떨렸죠.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희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지만 절대 안전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저를 눕힌 도연이 창가에 서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도연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가 알던 그 부드러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수야. 응.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 저는 대답 대신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7 무자비한 법의 심판과 영원한 단절.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사에 열흘간의 연차를 냈다는 말을 저에게 전했죠. 저는 소파에 누워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 어제 예약해뒀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지수, 너는 집에서 쉬어. 지혜 씨한테 저녁까지 여기 있어달라고 부탁해뒀어. 밥 잘 챙겨 먹고 아무데도 나가지 마. 도연이 제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죠. 아기가 자리를 잡느라 뭉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어디로 왜 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오순자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예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서와 손해배상 청구서였죠. 청구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오빠, 고모가 서류 보더니 갈기갈기 찢어서 화단에 던졌대. 그러고는 또 언니 공방으로 갈 거라고 소리쳤대. 예린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서 담요를 끌어당겼죠. 도연이 옆에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린아,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는 준비 다 해뒀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은 도연이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공방에 새로 설치한 CCTV 설명서와 경찰서에 접수해둔 신변보호 요청서가 들어 있었죠. 도연은 공방 앞 골목에 사복경찰 2명이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다시 오면 그때가 마지막이야.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응, 알겠어.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2달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죠. 이틀 뒤 예상대로 오순자가 공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등산 가방 하나를 메고 손에는 벽돌만한 돌덩이가 들려 있었죠. 지혜가 유리문 안쪽에서 카메라를 켠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며느리년 나오라 그래라. 오늘 아주 끝을 보자. 오순자가 진열대 앞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 나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어서 손에 든 돌덩이로 유리문을 내리치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죠. 어머니, 이제 끝입니다. 오순자가 돌덩이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오순자의 양쪽 팔을 잡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금속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죠. 도연아, 어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좀 풀어라. 어머니, 오늘 이후로 저는 어머니라는 말도 쓰지 않을 겁니다. 오순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오순자가 실려갔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서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연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앞에 서 있었죠. 회색 철문 안쪽에서 오순자가 저희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낡은 슬리퍼를 신은 발에는 양말도 없었습니다. 도연아, 이 어미 좀 살려라.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오순자가 철문에 매달렸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죠. 도연이 팔짱을 낀 채 오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우리 지수가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도연아, 이 어미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 다시는 안 그럴게. 고소 좀 취하해라. 이 나이에 감옥 가면 죽는다. 고소 취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각서였죠. 도연이 그 종이를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오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눈으로 훑던 오순자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죠. 친족관계 단절이라니. 도연아, 이건 너무하다. 어머니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면 1억 원을 배상하신다는 조항입니다. 도장 찍으시면 오늘 나가시고 안 찍으시면 그대로 재판 받으시는 겁니다. 오순자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도연의 옆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순자가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품에서 꺼낸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눌렀죠. 붉은 지장이 각서 아래쪽에 찍혔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나 좀 내보내라.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연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편도 버스표 한 장과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죠. 경상도 시골 마을 하나 잡아뒀습니다. 그쪽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서울로는 다시 올라오지 마시고요. 오순자가 봉투를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오순자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누운 도연이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연의 팔에 머리를 얹고 있었죠.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그 소리조차 이상하게 아늑했습니다. 도연아? 응. 오늘 힘들었지. 아니,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후련해. 도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도연의 눈이 반짝였죠. 도연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진짜 끝났어. 응, 알아. 저는 도연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그 이전의 상견례, 오순자와 처음 마주쳤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아득한 강물처럼 저 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남편이 당연히 할 일인데. 당연한 게 아니야. 네가 나 안 지켜줬으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몰라. 도연이 저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죠. 도연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뺨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기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아빠랑 엄마만 있어. 우리 셋이서 잘 살자. 배 위에 얹힌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손의 온기에 기대었죠. 창밖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챕터 8 흉터 위에 피어난 꽃.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2번 지나가고 저는 병원 분만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도연이 제 손을 2손으로 감싼 채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저에게 안겨주었죠. 산모님 딸이에요. 3kg 200g이요. 도연아, 마, 우리 아기야. 저는 아기의 조그만 얼굴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가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며 눈을 감고 있었죠. 도연이 손끝으로 아기의 볼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지수야, 우리 딸이야. 진짜 우리 딸. 응, 우리 딸. 도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와 아기의 이마에 번갈아 입술을 대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수야, 아빠 노릇 잘할게. 진짜 잘할게. 약속해. 알아. 이미 잘하고 있어. 아기의 이름은 강하연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었죠. 100일이 지날 무렵 공방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3명으로 늘었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는 지방 지점까지 확장되었죠. 저는 오전에는 육아를 하고 오후에는 공방에 나가 작업했습니다. 저녁이면 도연이 하연을 안고 공방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죠. 엄마 왔다, 하연아. 우리 엄마. 도연이 하연의 손을 잡고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연이 저를 발견하고 까르르 웃었죠. 저는 아기를 받아 안고 도연과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하연이 잘 봐줘서 고마워. 내 딸인데 뭐. 근데 지수야,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어. 뭔데? 팀장 2년 만에 부장 승진 얘기 나왔어. 다음 달 발표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쑥스러운 얼굴로 뒷목을 극적였죠. 진짜야. 진짜 축하해. 고마워. 다 지수 덕분이야. 뭐가 내 덕분이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저는 도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하연의 베넷 저고리 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골목을 우리 셋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하연이 도를 지난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공방으로 예린이 커피 2잔을 사들고 찾아왔죠. 예린은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예린을 앉히고 향초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이상한 얘기 하나 들었어. 이상한 얘기. 고모 소식? 저는 심지를 다듬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살짝 서늘해졌지만 예전처럼 요동치지는 않았죠. 어디서 들었어? 엄마가 시골 친척 통해서 들었대. 고모 지금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단칸방에서 산대. 그래. 관절염이 심해서 걷지도 못한대. 폐지 주우러 다니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고 이웃들도 성깔 알아보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준다더라. 매일 밤 혼자 울다가 잠든다는 말이 돌더래. 저는 심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왁스가 담긴 그릇을 인덕션 위에 올렸죠. 왁스가 서서히 녹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서 말 꺼낸 건 아니야. 그냥 언니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괜찮아, 예린아. 이제 아무렇지 않아. 정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죠. 그저 오래전에 지나간 어느 겨울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예린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언니, 진짜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저는 예린에게 새로 만든 유자향 캔들 하나를 챙겨주었습니다. 결혼식 선물이라고 말하며 리본을 묶어주었죠. 예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오빠랑 하연이랑 오래오래 행복해. 응, 너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도연이 하연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조망만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려 애썼죠. 하연아, 이건 토끼야. 토끼. 아빠 따라해봐. 토끼. 토. 그래, 토끼. 우리 하연이 진짜 잘하네. 저는 부엌 문지방에 서서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쌌죠. 하연이 도연의 셔츠 자락을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연이 하연의 배에 얼굴을 묻고 장난을 걸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시가 부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부엌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때의 상처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저녁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자리를 되찾은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왜 그러고 서 있어? 굽다 식겠다. 도연이 저를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갔죠. 하연이 저를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엄마. 응, 하연아. 엄마 왔지. 저는 하연을 받아 안고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제 어깨에 팔을 둘렀죠. 하연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꼬물거리며 도연의 손가락을 잡고 놀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진짜 잘 살고 있지. 응, 진짜 잘 살고 있어. 앞으로 더 잘 살자. 응, 더 잘 살자. 저는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거실벽에 번져들었죠. 하연의 조그만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난 3년의 어둠을 지나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그 참음이 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용기라는 것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부디 혼자 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당신의 아픔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연과 하연,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나날들이 늘 오늘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도 오늘 저녁 우리 집 노을처럼 잔잔하고 포근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